제가 아들인 척하세요. 낯선 청년이 문지안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뒤돌아보려는 순간 그의 손이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어요. 49세의 대기업 여회장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그때 사내들의 소리가 들려왔고 자신을 찾는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항상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보건사업구역의 산비탈은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저녁임에도 여전히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지안이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자 흙먼지가 바람에 실려 날아왔어요.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온 건 처음이었죠. 49세의 대기업 여회장이 이런 험한 곳을 혼자 찾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며칠 전부터 이상한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보건사업 예산이 빠져나가는데 현장은 오히려 더 훼손되고 있다는 보고였죠. 지안은 구두굽이 흙에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사진 길을 내려갔습니다. 산비탈 곳곳에서 굴착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고 트럭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뭔가를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보건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산을 더 파헤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작업 현장 감독으로 보이는 사람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오늘 안에 다 치워야 한다니까. 부회장님 지시야. 그 순간 지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부회장이라면 자신의 남동생 문태경을 말하는 거였죠. 그가 왜 이 현장에 지시를 내리는 걸까요? 지안은 더 가까이 다가가 현장을 살폈습니다. 깊게 패인 산 표면, 불법으로 채취한 흔적이 역력한 바위들, 그리고 서둘러 묻으려는 듯 보이는 폐기물들. 이건 명백한 불법 채석 현장이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 진행되는 보건사업을 가장한 채 말이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아래쪽 좁은 흙길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서너 명이 무리를 지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지안을 향하자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차가 있는 곳으로 가려 했지만 산길 반대편에서도 남자 두세 명이 나타났어요. 마치 미리 계획한 것처럼 양쪽에서 포위하는 형국이었죠. 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던 그녀는 산비탈 아래쪽으로 이어진 포장도로를 발견했어요. 그 길은 최근 재개발된 신도시 구역으로 통하는 길이었죠. 공사 현장과 신도시가 접경 지역에서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지안은 구두굽이 부러질 것도 각오하고 그쪽으로 뛰었어요. 재개발 지역의 깔끔한 골목길로 들어서자 새로 지은 빌라들과 원룸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쫓는 발소리는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죠. 급하게 모퉁이를 돌던 지안은 건물들 사이 막다른 골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인근 현장 숙소에서 씻고 나온 서연우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인 검정 가죽 자켓을 입은 채 저녁을 먹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평화로운 공사 현장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 옷의 남자들, 그리고 양쪽에서 골목으로 몰려드는 손전등 불빛. 25살의 청년은 5년 넘게 막노동 현장을 전전하며 익힌 직감으로 누군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근처 컨테이너 박스에 걸려있던 오래된 작업용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여자에게 빠르게 다가갔죠. 지안이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현우가 그녀의 입을 막고 벽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낮고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현우는 작업용 점퍼를 재빨리 벗어 지안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쓰고 있던 먼지투성이 모자를 벗어 그녀의 머리에 깊숙이 눌러 씌웠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지금부터 제가 아들인 척 하세요. 현우가 속삭였습니다. 지안이 당황해하기도 전에 발소리가 골목 입구에 다다랐어요. 현우는 지안의 어깨를 감싸듯 붙잡고 그녀의 얼굴이 자신의 가슴팍에 묻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또 아들 일하는데 보러 오셨어요? 집에 가요. 그의 목소리엔 진짜 걱정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들 걱정에 찾아온 어머니를 발견한 아들처럼 자연스러웠죠. 검은 옷의 남자들이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손전등을 비추며 두 사람을 훑어봤어요. 작업용 점퍼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중년 여성과 그런 어머니를 부축하는 젊은 청년. 누가 봐도 아들을 찾아온 어머니였죠. 아줌마 얼굴 좀 보자. 남자 중 하나가 다가오려 했지만 현우가 막아섰습니다. 우리 엄마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들 밥 먹었나 보러 온 것뿐인데 왜 이러세요? 현우의 목소리엔 진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지안도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인 채 연기했습니다. 우리 아들,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걱정돼서. 남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무전기를 꺼내 뭔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줌마가 아니네. 그냥 평범한 가족이야. 딴 데 가서 찾아봐. 그들이 발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우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안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멀리서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죠. 이제 괜찮습니다. 현우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어요.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침착했던 청년도 사실은 긴장했던 겁니다. 지아는 가쁜 숨을 고르며 현우를 바라봤어요. 25이라는 젊은 나이, 거친 손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 하지만 위급한 순간에 타인을 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그 용기가 놀라웠죠.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요.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었는걸요. 현우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곳은 계속 위험할 것 같아요. 일단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지안이 물었어요. 차는 산 위쪽에 있었고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기엔 아직 위험해 보였죠. 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15분쯤 걸어가면 폐공장이 하나 있어요. 2년 전에 문 닫은 곳인데 거기서 잠시 숨을 돌리시는 게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이 청년의 판단을 따르는 게 최선이었죠.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샛길로 들어섰습니다. 현우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어요. 공사장과 공사장 사이, 철조망과 컨테이너, 박스들 사이를 지나는 복잡한 길이었지만 그는 마치 자기 집 마당처럼 익숙하게 걸었죠. 걷는 동안 지아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죠. 괜찮아요. 이 길은 현장 인부들만 아는 지름길이에요. 차는 못 들어오고 걸어서도 찾기 힘든 곳이죠. 현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참을 걸었을까요? 저 멀리 녹슬고 낡은 철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성섬유라는 간판이 반쯤 떨어져 대롱거리고 있었어요. 저기에요. 현우가 철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폐공장 안에서 잠시 쉬시면 안전할 거예요. 가끔 인부들이 쉬는 곳이라 그나마 깨끗한 편입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 청년 덕분에 위기를 넘긴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죠. 두 사람은 천천히 폐공장 철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폐공장의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지아는 현우를 따라 어둠이 내려앉은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먼지가 일어났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구두 밑에서 바스락거렸죠. 조심하세요. 여기 바닥이 고르지 않아요. 현우가 앞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건물 안쪽 구석진 곳에 작은 문 하나가 보였어요. 휴게실이라고 적힌 표지판은 반쯤 떨어져 있었지만 그나마 온전한 공간처럼 보였죠. 현우가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휴게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한쪽 벽엔 오래된 책상이 있었고 반대편엔 녹슨 싱크대와 작은 냉장고가 놓여 있었죠. 창문은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찬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난방은 당연히 끊긴 지 오래였어요. 현우는 익숙한 듯 벽을 따라 손을 더듬었습니다. 곧 전기 차단기를 찾아낸 그가 스위치를 올리자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겨우 켜졌어요. 희미한 불빛이었지만 완전한 어둠보다는 나았죠. 여기 앉으세요. 현우가 먼지를 털어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긴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방금 전까지 쫓기던 공포가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현우는 구석에 놓인 작은 전기난로를 끌어왔어요. 플러그를 꽂고 스위치를 켜자 붉은 빛과 함께 미약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낡은 작업복을 가져왔죠. 이거 입으세요. 현우가 작업복 상의를 건넸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렇게 있으시면 감기 걸려요. 깨끗한 건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빨아둔 거예요. 지아는 망설였지만 몸이 계속 떨렸기에 결국 받아들었습니다. 비싼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낯선 작업복을 입었어요. 거친 천의 감촉이 이질적이었지만 따뜻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현우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자 지안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짙은 눈썹, 곱게 뻗은 콧날, 단호해 보이는 인매까지. 그것은 2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젊은 시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지안의 시선이 현우의 얼굴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어요. 현우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귀 뒤쪽으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작은 초승달 모양의 점이었죠. 지안의 눈동자가 크게 떨렸어요. 그 점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후 홀로 출산했을 때 아기의 귀 뒤에 있던 바로 그 점과 똑같았죠. 의사는 분명 아기가 심정지로 죽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청년은 어디 다치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는데 지아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겨우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도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어요. 나이도 맞고 남편을 닮은 얼굴, 그리고 그 점까지. 현우는 싱크대로 가서 종이컵에 물을 받아왔습니다. 일단 물부터 드세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든 지아는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은 정신이 들었죠. 현우는 작은 냉장고를 열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2개와 컵라면이었어요. 별거 없지만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충격받으면 혈당이 떨어지거든요. 낡은 전자레인지에 삼각김밥을 넣고 데우는 현우의 뒷모습을 보며 지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요. 현우가 데운 삼각김밥을 건넸습니다. 참치마요예요. 맛은 없어도 배는 채워줄 거예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삼각김밥을 받았어요. 포장을 뜯는 것도 쉽지 않았죠. 현우가 도와주려 다가오자 그의 몸에서 나는 흙냄새와 땀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비싸고 세련된 향수 냄새가 아닌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온 사람의 냄새였어요. 한 입 베어 문 삼각김밥은 차갑고 퍽퍽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지만 현우가 지켜보고 있어서 억지로 삼켰어요. 혹시? 지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서현우입니다. 25살이에요. 지안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아마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의 나이였을 거예요. 가족은 있으신가요? 현우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대학생이죠. 부모님은 없습니다. 어릴 때 고아원에 있다가 할머니가 걷어주셨는데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고아원이라는 단어에 지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생각나게 하는 이 청년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죠.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깨진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형광등이 흔들렸어요. 지아는 차마 더 이상 먹지 못한 삼각김밥을 내려놓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현우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괜찮으세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오늘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안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지났으니 밖이 안전할 거예요. 제가 큰 길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지아는 아직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청년과 조금 더 있고 싶었죠. 그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될까요? 지안이 부탁했어요. 현우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전기난로의 붉은 빛만이 어둑한 휴게실을 비추고 있었죠. 지아는 현우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닮은 얼굴, 같은 나이, 그리고 그 전까지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일치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 청년이 정말 누구인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휴게실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더니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낡은 창틀이 덜컹거렸죠. 지아는 작업복을 더 여미며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산비탈 공사장은 사고가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 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전기난로의 붉은 빛을 응시하던 그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거든요. 젊으신데 다른 일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현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한테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거든요. 지안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오래된 상처를 꺼내듯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6살 때 박해분 할머니가 저를 데려가 주셨죠.
현우의 눈빛이 잠시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를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좁은 단칸방에서 같이 살았는데 늘 저한테 말씀하셨죠. 현우야, 우리 같은 사람은 공부라도 잘해야 사람답게 산다고요. 지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방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2등을 왔다 갔다 했죠. 선생님들도 다들 칭찬해 주시고 담임 선생님은 장학금 받아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지안이 물었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손을 꽉 쥐었다가 다시 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전교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현우가 잠시 주저했다가 말했습니다. 문윤재였어요. 한 학년 선배였죠. 지안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윤재라니 설마 자신의 조카와 같은 이름일까요? 하지만 표정을 감추고 계속 들었어요. 그 선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애가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걸 시기했나 봐요. 처음엔 사소하게 시작했죠. 복도에서 어깨에 부딪히기, 책 떨어뜨리기, 그런 거였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나중엔 더 심해졌어요. 제 노트를 찢어놓고 사물함에 욕을 써놓고 급식 시간에 일부러 음식을 쏟고 참고 또 참았죠. 할머니 생각해서요. 문제 일으키면 장학금도 못 받을 테니까. 지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였어요. 빈 교실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들어가 보니 윤재 선배가 그 여학생을 벽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강요하면서요. 현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날의 분노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학생이 무서워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막아섰죠. 그만하라고 했어요. 윤재 선배는 화를 내며 저를 밀쳤고 저도 밀렸다가 다시 일어섰어요. 그때 선배가 주먹을 휘둘렀고 현우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냥 막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선배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하필 책상 모서리에 팔을 부딪혔는데 복작골절이었죠. 지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윤재 선배 집안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힘이 센지 아세요? 아버지는 지역 유지고 병원장이랑 정치인들이랑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날 밤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죠. 현우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변호사가 학교에 나타났어요. 저를 고의적인 폭행범으로 몰았죠. 그 여학생은 어느새 입을 다물었고 목격자라고 나선 애들은 전부 윤재 편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을 받았더라고요. 그럴 수가. 지안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는데 결과는 뻔했어요. 저는 가해자가 됐고 윤재 선배는 피해자가 됐죠. 학교에서는 자퇴하라고 압박했어요. 조용히 나가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면서요. 현우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다 울어버린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무릎까지 꿇으셨어요. 윤재 부모님한테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근데 돌아온 말이 뭔지 아세요? 감히 우리 아들을 다치게 한 주제라고 했어요.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동생과 조카가 이런 일을 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현우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죠. 윤재 아버지가 손을 써서 지역 대학들, 장학재단,
기업 인사팀까지 다 연락을 돌렸어요. 제 이름을 검색하면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뜨게 만들었고요. 제 인생은 그렇게 끝났어요. 현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분께 별 말씀을 다 하네요. 현우는 멋쩍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슬픔이 보이는 걸 지아는 알 수 있었죠. 휴게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현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동생은 대학 보냈어요. 저처럼 되면 안 되니까요. 그 애라도 제대로 살아야죠. 지아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 청년이 겪은 고통과 억울함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죠. 정말 억울하셨겠네요. 지안이 겨우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뭐.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아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포기했다고 말하지만 완전히 잊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지아는 현우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그리고 이 억울한 사연의 진실도 함께 파헤쳐야 한다고 말이죠. 창밖의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형광등은 계속 깜빡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어요. 운명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밤새 휴게실에 앉아 있던 두 사람은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깨진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차는 어디 두고 오셨어요? 산 위쪽에요. 보건사업구역 입구 근처에.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어젯밤 그 사람들이 아직 주변에 있을지도 몰라요. 차도 이미 확인했을 거고요. 지아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동네까지 같이 가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서 택시 타시면 안전할 거예요. 여기서 바로 택시 부르면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현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청년과 조금 더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에 대해 더 알아야 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폐공장을 나와 이른 아침에 거리를 걸었습니다. 첫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간 뒤 다시 마을버스로 갈아탔어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한참 올라가자 낡은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가 나타났죠. 여기에요. 현우가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식사하시고 가세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은 녹이 슬어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렸어요. 옥탑방 문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자물쇠도 낡아 보였습니다. 현우가 열쇠를 돌리자 좁은 방 안이 드러났어요.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접이식 식탁이 있었고 한쪽 벽엔 옷을 걸어둔 못이 줄지어 박혀 있었어요. 오빠? 부엌 쪽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앞치마를 두른 21살의 담인이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리고 이분은 어젯밤에 좀 일이 있었어. 현우가 짧게 설명했어요. 위험한 상황에 계셨는데 도와드린 거야. 담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추우셨죠? 들어오세요. 막 된장국 끓여놨는데 드시고 가세요. 지아는 사양하려 했지만 담인이 이미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반찬통들을 꺼내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살뜰해 보였습니다. 저희 오빠가 남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다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자기도 힘든데 늘 남 걱정부터 하죠. 세 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저희 사연이 좀 특이해요. 다민이 밥을 먹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랑 저랑 피는 안 섞였거든요. 둘 다 고아원 출신이에요. 지안이 놀란 눈으로 남매를 바라봤어요. 다민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4살 때 고아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박해분 할머니가 저희를 동시에 입양하셨죠. 할머니는 혼자 사셨는데 외로우셔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하셨대요. 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셋이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죠. 할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오빠가 가장 역할을 했어요. 제가 고3일 때였는데 대학은 꼭 가야 한다고. 다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자기 꿈을 포기했어요. 원래 검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다민아, 오빠는 괜찮아. 현우가 웃으며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직도 가끔 그 책들 보면서. 다민이 말끝을 흐렸어요. 야, 그건 습관이야.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둔 거고. 현우가 다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네가 잘 살면 그게 오빠한테는 최고야.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 뭐 좀 사와야겠어. 현우가 나간 사이 다민이 지안을 책상 쪽으로 안내했어요. 먼지가 쌓인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헌법책과 형법 요약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빠가 고3 때까지 공부하던 책들이에요. 다민이 책을 펼쳐 보였어요. 형광펜 자국과 빼곡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한눈에 보였죠. 책장 모서리는 달아 있었고 포스트잇도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이 책들을 봐요. 그럴 때마다 제가 미안해서. 다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아는 책을 만져보았습니다. 거친 종이의 감촉이 생생했어요. 이 청년이 얼마나 간절하게 꿈을 꾸었는지 느껴졌죠. 혹시? 다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오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가요? 지아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밝힐 수도 없었고 무엇을 약속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지만 따뜻한 정이 느껴졌어요. 지아는 이 남매의 삶을 보며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현우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어제 산비탈에서 들었던 부회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동생 태경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우의 인생을 망친 문윤재가 자신의 조카라는 것.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커피 사왔어요. 따뜻한 거 드시고 가세요. 지아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고 따뜻한 밥도 먹었네요. 별 말씀을요. 현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지아는 문을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좁은 방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이 남매에게 빚을 갚겠다고 말이죠. 문지아는 본사 빌딩 최상층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죠.
비서에게 모든 회의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한 뒤 비서실장 장도영만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실장님, 조사를 하나 부탁하고 싶은데요. 지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도혁은 20년 넘게 지안을 보좌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서현우라는 청년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25살이고 고아원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데 지안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생년월일, 출신 학교, 사건 기록, 모든 걸 다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리고 실장님, 지안이 장도혁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이 일은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마세요. 실장님과 나 둘만 아는 일로 해주세요. 장도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이렇게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장도혁은 온갖 루트를 동원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학교 기록부터 시작해 법원 판결문, 지역 신문 기사, 고아원과 구청 자료까지 전부 뒤졌죠. 그리고 마침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찾으셨습니다, 회장님. 장도혁이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서현우 생년월일이 자신이 출산한 날과 비슷했어요. 고아원 입소 기록도 있었는데 생후 1개월도 안 된 시기였죠. 학교 폭력 사건 기록도 있습니다. 장도혁이 다른 서류를 가리켰어요. 피해자는 문윤재로 되어 있네요. 지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현우가 말했던 그 이름, 문윤재. 정말로 자신의 조카였던 거예요. 서류를 계속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현우는 일방적인 가해자로 기록되어 있었고 반성의 기미가 없음이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지아는 알았죠. 현우의 눈빛을 봤으니까요. 그 청년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도혁이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그것은 산림보건사업 관련 서류였습니다. 장도혁이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였죠. 불법 채석장 운영업체의 하청 계약서인데요. 뒤쪽을 보시면 장도혁이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문태경의 측근 회사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보건자재 공급업체였지만 실제로는 불법 채석과 토사 반출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보였습니다. 지아는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죠. 산비탈에서 들었던 부회장이라는 말, 오늘 안에 정리하라는 지시,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남동생이 회사 돈을 빼돌려 불법 사업을 하고 있었군요. 지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지안은 이제 확신했어요. 태경과 윤재가 단순히 돈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밀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쫓던 남자들을 보낸 거였구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지아는 집무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죠. 여보, 당신을 꼭 닮은 아이를 만났어요. 지안이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왠지 그 아이가 우리 아이인 것 같아요. 눈을 감으니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폐공장에서 봤던 그 또렷한 이목구비, 귀 뒤에 초승달점,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려던 따뜻한 마음까지. 모든 게 남편을 닮아 있었죠.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자신의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 강한 직감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지아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현우가 정말 자신의 아이인지, 만약 그렇다면 누가 아이를 빼앗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든 걸 파헤칠 거라고 말이죠.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지만 지안의 마음속엔 차가운 결의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본사 부회장실에서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방금 받은 보고가 믿기지 않았어요. 책상 위의 서류들이 흐트러질 정도로 손이 떨리고 있었죠. 뭐라고? 놓쳤다고? 태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부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분명히 골목에 몰아넣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를 마주치긴 했는데. 남자? 태경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네, 검정 가죽 자켓을 입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태경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누나가 산비탈까지 갔다는 건 이미 뭔가 눈치챘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게다가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다니 불안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저 상황에서 어떻게 놓칠 수가 있지? 누나는 원래 발이 빠른 사람도 아닌데. 태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빌딩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태경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누나가 불법 채석 현장을 본 건 확실했고 이제 곧 조사를 시작할 게 뻔했죠. 그날 저녁 태경은 아들 윤재를 강남의 호텔 바로 불렀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한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갔어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태경이 위스키 병을 열었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잔에 부어지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죠. 윤재야. 태경이 입을 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학생 기억나냐? 서현우라고. 윤재가 술잔을 받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 찌질이요? 제가 앞길 다 막아버렸잖아요. 지금쯤 막노동이나 하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왜요? 태경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손가락으로 잔의 테두리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놈이 내 이모 아들이다. 윤재가 피식 웃었어요. 무슨 농담이세요, 아버지. 이모는 애가 없잖아요. 이모부도 일찍 돌아가셨고. 아니다. 태경의 얼굴이 그림자처럼 어두워졌습니다. 25년 전 내 이모가 애를 낳았어. 윤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태경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 병원 복도를 서성이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누나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지 몇 달 뒤였죠. 혼자 출산하는 누나를 보며 그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사와 간호사를 매수했다. 태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은 것으로 처리하고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지시했어. 누나는 아기가 심정지로 죽었다고 들었지. 윤재의 손에서 술잔이 떨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태경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누나에게 아들이 있으면 상속 구조가 복잡해지잖아. 나와 너 우리 몫이 줄어들 게 뻔했어. 윤재는 술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학교에서 괴롭히고 인생을 망쳐놓은 그 녀석이 알고 보니 이모의 친아들이었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제가 이모 아들을.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네가 내 사촌을 망가뜨린 거지. 태경이 차갑게 말했어요. 윤재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고등학교 때가 떠올랐어요.
서연우를 복도에서 밀치던 일, 노트를 찢어버리던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이 부러진 그날. 그 모든 게 자신의 사촌에게 한 짓이었다니. 그럼 제자리는요? 윤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모가 알게 되면 그 녀석을 다시 데려오면. 태경이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살아있으면 안 돼. 윤재가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서연우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 누나가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게 끝이야. 우리 지분도 내 미래도 전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재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산비탈 토목 공사 현장이 있다. 태경이 낮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사고를 낼 거야. 낙석 사고로 위장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재는 하청업체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여보세요, 김 반장? 나야. 아, 네, 무슨 일이십니까? 서현우라는 인부 알지? 네, 알죠. 성실한 친구인데요. 윤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놈을 내일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보내. 낙석 위험 구간 말이야. 그런데 거기는 정말 위험한데. 안전장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일당 3배 줄 테니까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윤재가 차갑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새로운 현장으로 투입됐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에는 거대한 바위들이 불안정하게 걸려 있었어요. 며칠 전 비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였죠. 안전장비는 낡았고 지지대는 녹이 슬어 부실했습니다. 서현우, 반장이 소리쳤어요. 너 오늘 위쪽으로 올라가. 현우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바위들이 보였어요. 거기는 너무 위험한데요. 안전 점검도 안 했잖아요. 오늘만 버티면 일당 더 줄게. 불평하지 말고 빨리 올라가. 현우는 할 수 없이 낡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줄을 몸에 맸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못했어요. 바위턱을 올라가는 현우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발 디딜 곳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천천히 올라갔어요. 머리 위로는 집채만 한 바위가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우는 바위 틈새를 고정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돌이 구르는 소리였죠. 현우가 고개를 들자 축구공만 한 바위가 빠른 속도로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밀어낸 것처럼 정확히 지지대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어요. 위험해. 피해. 아래에서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바위가 지지대를 강타했어요. 철제 지지대가 휘어지더니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시에 현우가 서 있던 바위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안 돼. 현우가 안전줄을 잡았지만 바위가 통째로 무너지면서 그의 몸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안전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다가 그마저도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어요. 현우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아래 돌무더기로 추락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뒤이어 무너진 바위와 철 구조물이 그의 몸 위로 쏟아졌죠. 사람 살려. 인부들이 달려왔습니다. 119 불러. 빨리. 숨 쉬는지 확인해. 하지만 반장이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해야. 뭔 개소리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한 인부가 반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검은색 제네시스 2대가 굉음을 내며 현장으로 돌진했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추자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전부 비켜. 경호팀장이 반장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경호원 6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무거운 철 구조물을 함께 들어 올리고 돌무더기를 맨손으로 파헤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찾았습니다. 한 경호원이 외쳤습니다. 돌무더기 사이에서 피투성이가 된 현우가 나타났어요. 온몸이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걸 보니 간신히 숨은 붙어 있는 것 같았죠. 조심해서 들어. 경호팀장이 지시했어요. 경호원들이 현우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차에 실었습니다. 경호팀장은 운전석에 올라타며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전화 너머로 지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살려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제발. 병원 응급실 입구에 급정거한 검은 차에서 문지안이 뛰어내렸습니다. 하이힐 한 짝이 벗겨졌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맨발로 뛰어들어간 응급실엔 이미 의료진이 현우를 둘러싸고 있었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스트레처에 누워있는 모습에 지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현우 씨, 간호사가 막아섰지만 지안은 뿌리치고 달려갔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현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서 누군가 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폐공장에서 만났던 그 여자, 왜 이렇게 슬퍼하는 걸까? 목구멍에서 피가 올라왔지만 현우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그 말을 끝으로 현우의 눈이 감겼습니다. 의식 잃었어요. 수술실로. 응급의학과 과장이 소리쳤어요. 스트레처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보며 지안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도혁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실장님, 고마워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현우를 계속 조사하고 있었던 장도혁은 갑자기 현장이 위험한 낙석 구간으로 배치된 걸 알고 급하게 지안에게 알렸던 거였죠. 장도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상에서 더 파보니 부회장님 측근이 압력을 넣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동생이 정말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오늘 아침 일찍 경호팀을 그 현장 근처에 대기시켰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실장님. 정말. 수술실 앞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지안은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벽을 짚고 서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갈비뼈 3개 골절, 간 파열로 인한 뇌출혈, 왼쪽 다리 복합골절, 오른팔 골절.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수석 집도의가 들어갔습니다. 지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아이일지도 모르는 아이인데. 실장님, 지안이 장도혁을 불렀어요. 현우 씨 혈액 샘플을 따로 확보해 주세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해요. 2시간째. 지안은 차가운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앉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지, 혹시 지금이라도 뛰어들어가서 아들이라고 외쳐야 하는 건 아닐까? 3시간째. 장도혁이 하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긴급으로 처리한 검사 결과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었어요. 서류를 펼치자 맨 아래 한 줄이 번져 보였습니다. 검체 A, 문지양과 검체 B, 서현우의 유전자 일치율 99.9%. 아, 지안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를 가슴에 꽉 안고 오열했어요. 제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 맞아요. 살아있었어요. 25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심정지로 죽었다고 들었던 그 아기가 살아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니. 그것도 자신의 조카에게 인생을 망가뜨린 채로. 살려주세요.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지안이 수술실 문을 향해 간절히 빌었습니다. 4시간, 5시간. 시간은 너무나 더디게 갔어요. 간호사가 나올 때마다 지안은 달려갔지만 아직 수술 중이라는 답만 돌아왔죠. 6시간째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땀에 젖은 집도이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제발. 지안이 의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워낙 중상이라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현우는 온몸이 붕대투성이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고 각종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지아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또 울었습니다. 회장님, 장도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네. 출산했던 병원 기록, 당시 의료진 명단 전부 찾아주세요. 사흘 후 장도혁이 낡은 서류철을 가져왔습니다. 배소령, 당시 분만실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경북 안동에 살고 있어요. 지아는 직접 차를 몰고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 녹슨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나이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지안입니다. 25년 전 당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급하게 문이 열렸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배소령이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에 앉자마자 배소령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일은 복잡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안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내 아이가 한 번도 젖을 물려보지 못한 아이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배소령이 와들와들 떨었어요. 지안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고 학교폭력 누명까지 쓰고 지금은 막노동으로 연명하고 있죠. 어제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요. 아, 배소령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배소령은 한참을 울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아기는 건강했어요. 큰 소리로 울고 손발을 활발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출산 직후 문태경 씨가 저와 담당 의사를 복도 끝으로 불렀어요. 지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했죠? 아이는 죽은 걸로 해라. 고아원으로 보내고 서류는 조작해라. 그럼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받아들인 거군요. 배소령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주름진 얼굴엔 세월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죠. 남편이 사업 실패로 자살 시도까지 했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갔죠. 그 돈으로 모든 빚을 갚고 새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배소령이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 나왔어요. 매일 일기를 썼어요. 그날 아기 울음소리, 당신의 절규, 모든 걸. 평생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침묵했군요.
25년 동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배소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에 서겠습니다. 모든 걸 증언하겠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아는 배소령을 내려다봤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또 다른 희생자이기도 했죠. 병원으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위에서 지아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봐주지 않겠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아들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돌려줄 때였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로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틀째 밤을 새운 문지아는 창백한 얼굴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현우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비밀 회의실로 법무팀장과 장도혁을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하나씩 올려졌어요. 불법 채석장 관련 계약서, 조작된 회계장부, 문윤재의 학폭 사건 자료, 25년 전 병원 기록, 그리고 배소령의 진술서와 녹취 파일까지. 이거는 단순한 회사 비리가 아닙니다. 지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인 교사, 영아 유기, 친자 조작까지 걸린 중대 범죄예요. 법무팀장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이게 정말 검찰에 넘길 자료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공개할 최소한의 패키지도 따로 만들어주세요. 회사 이미지는 지키면서도 진실은 밝혀야 하니까요. 한편 부회장실에서는 태경이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있었습니다. 뭐, 살아있다고?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재가 청백색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중환자실이래요. 회장이 경호팀까지 붙여놨다고.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먼저 잡혀간다. 태경이 소리쳤어요. 태경은 급하게 하청업체 책임자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서류를 없애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장도혁이 며칠 전에 모든 자료를 확보해둔 상태였으니까요. 그때 태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안이었어요. 태경아, 잘 지내니? 지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누나? 태경의 목소리가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야? 산림보건사업 말이야. 감사 들어간다고 하더라. 너도 알지? 태경이 숨을 멈췄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그래서 깨끗이 정리하려고 긴급 주주총회 소집할 거야. 네가 부회장으로서 보고도 해야 하고. 누나, 그게 왜 문제 있어? 지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아니면 혹시 이번 기회에 더 큰 역할 맡고 싶어? 나도 회장직이 버겁기도 하고. 태경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설마 누나가 회장직을 넘기려는 건가? 의심스럽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누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응. 적임자에게 넘겨야지. 주주총회에서 논의해보자. 전화를 끄는 태경은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주주들에게 연락하며 지분을 규합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누나를 완전히 밀어내고 회장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야망에 불탔죠. 일주일 후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의장은 주주들로 가득 찼어요. 태경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앞자리에 앉았고 윤재도 옆에서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처음에는 평범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실적 그래프가 뜨고 사업 보고서가 나왔어요. 태경은 안도했죠. 별일 없이 넘어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불법 채석 현장의 생생한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파헤쳐진 산, 무너진 나무들, 그리고 불법으로 채취된 돌더미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이게 뭡니까? 한주주가 소리쳤어요.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채석장 하청 회사와 태경 측근 회사의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수십억 원이 오간 흔적이 낱낱이 드러났죠. 태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이런. 하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최근 문윤재가 술자리에서 자랑하듯 떠든 녹취가 나왔습니다. 서현우 걔 기억나? 내가 고등학교 때 완전 앞길 막으네. 사실 내가 먼저 시비 걸었는데 거꾸로 뒤집어 씌웠어. 우리 아빠 힘이면 뭐든 가능하니까.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배소령이 울며 고백하는 영상이 나왔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문태경 씨가 아이를 죽은 걸로 꾸미고 빼돌리라고 했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회의장이 난리가 났어요. 주주들이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회사를 이런 놈이 부회장이라고? 태경이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건 조작이다. 전부 거짓말이야. 그때 지안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사의 적과 내 가족의 적을 동시에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의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주주들이 숨을 죽였죠. 검찰 수사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문태경 씨, 문윤재 씨, 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어요. 태경이 발버둥 쳤습니다. 나 없으면 회사도 없어. 내가 이 회사를 키웠다고. 하지만 주주석 여기저기서 다른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저런 놈이 부회장이었다니. 회장님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윤재는 수갑이 채워지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괴롭혔던 그 학생이 이모의 아들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그를 없애려 했다는 사실이 모두 드러났으니까요. 태경이 끌려나가면서 지안을 향해 외쳤어요. 네가 후회할 거야. 내 아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지안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감옥에서 걱정할 일이란다, 태경아. 두 사람이 끌려나가고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지안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동안 회사가 겪은 어려움을 사과드립니다. 이제 깨끗하게 새 출발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주주들은 일어나 지안에게 지지를 보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안은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죠. 여보, 이제 절반은 끝났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갈게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안은 장도혁에게 물었습니다. 현우 상태는 어때요? 아직 의식은 못 찾았지만 맥박이 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안은 눈을 감았어요. 아들이 깨어나면 모든 진실을 말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25년을 되돌려줘야 했죠. 주주총회에서 태경과 윤재가 연행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문지아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복도에는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지아는 가볍게 손짓하고 병실로 들어갔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현우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산소호흡기가 대신 숨을 쉬고 있었어요. 각종 기계에서 나는 삐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죠. 지아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맥박이 느껴져 안도했죠. 그리고 25년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를 지키지 못했어. 엄마가 너를 지켜야 했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지안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를 죽은 줄로만 알고 25년을 살았어. 심장이 멈췄다고, 살릴 수 없다고 해서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젖 한번 물려보지도 못했는데. 지안이 현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그런데 네가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외롭게 살아왔구나. 이제라도 너의 엄마로 살 수 있게 제발 깨어나줘. 한참을 울던 지안이 현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붓기가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현우야? 지안이 놀라서 일어섰어요. 현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힘겹게 눈을 뜨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드디어 실눈이 떠졌고 초점 없던 눈동자가 천천히 지안을 향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현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병원이야. 이제 안전해. 지안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폐공장에서 만났던. 현우가 지안을 알아봤어요. 그래, 맞아. 내가 그때 그 사람이야. 현우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급 병실, 최신 의료 장비들, 그리고 문 밖에 서 있는 경호원들까지. 뭔가 이상했어요. 왜 이런 곳에? 지안이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현우야,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해. 나는 문지안이야. 이 병원 건물도 소유한 그룹의 회장이지. 현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를? 그리고 또 하나. 지안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야. 현우가 서류를 보려 했지만 아직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안이 대신 읽어줬어요. 유전자 일치율 99.9%. 모자 관계 확정. 무슨 말씀이세요? 지안이 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25년 전에 태어났지만 죽은 걸로 조작당했어. 내 동생이. 문태경이 널 빼돌렸어.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귀 뒤에 초승달점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이 신기하게 봤던 그 점. 할머니가 복점이라고 불렀던 그것. 제가 정말 회장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래, 내 아들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야 찾았어. 현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부모 없이 살았던 자신에게 어머니가 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자신을 찾아 헤맸던 어머니가.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숨을 헐떡이며 다민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빠. 다민은 침대로 달려가려다가 멈췄어요. 병실 문 앞에 회장님이라고 인사하는 경호원들, 그리고 고급스러운 병실 분위기에 압도됐죠. 여기가. 지안이 먼저 일어나 다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민아, 들어와도 돼. 그때 그분. 다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그럼 오빠가. 응, 현우는 내 아들이야. 이제 확실해졌어. 다민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어요. 현우도 당황한 표정으로 동생을 봤죠. 지안이 다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민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 다민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현우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학교 폭력 기록도 정정할 거고 내 학비와 생활비도 내가 책임질게. 너희는 이제 내 가족이니까. 다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때문에 미안해서, 오빠가 억울해서 혼자 울던 밤들이 떠올랐어요.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죠. 3주 후 현우는 드디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여전히 몸 곳곳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혼자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래도 위험한 고비는 완전히 넘겼죠. 그날 오후 장도혁이 서류를 들고 병실로 왔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합니다.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장도혁을 봤어요. 당시 경찰과 학교 관계자들이 문윤재 측에서 로비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어요. 목격자들도 새로 나타났고요. 이번엔 제대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년을 짓눌렀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병실 TV에서는 연일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태경 전 부회장과 문윤재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현우가 리모컨으로 TV를 껐어요.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네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안이 현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빼앗긴 25년을 되돌려줄게. 정말 회장님 아들이 맞나요? 현우가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지안이 현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내 아들이야. 이제부터 내가 지켜줄게. 현우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25년간 엄마 없이 살았던 그에게 엄마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설고 어려웠어요. 저는 아직은 현우가 말을 흐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지안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일주일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몰렸어요. 회장의 숨겨진 아들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죠. 지안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동안 여러 추측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제 아들은 25년간 서현우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고 할머니 손에서 컸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선하고 따뜻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서현우로 살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병실에서 TV로 기자회견을 보던 현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옆에서 다민이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끝이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길고 추웠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몇 년 뒤 봄, 문지안의 대저택 별채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텅 비어있던 이곳이 이제는 가족의 온기로 가득 찼어요. 사건이 모두 정리된 후 지안은 다민을 정식으로 입양했고 현우와 다민 그리고 지안은 진짜 가족이 되어 함께 살고 있었죠. 몇 년의 준비 끝에 현우는 드디어 대학생이 됐습니다.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수능까지 치른 후 법학과에 합격한 거였어요. 28의 새내기였지만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캠퍼스를 걸었죠. 입학식 날 아침 현우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지안이 다가와 넥타이를 다시 메어줬어요. 긴장되니? 네. 다른 애들은 다 어릴 텐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네가 가장 간절하고 가장 열심히 할 거잖아. 교정에서 세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민이 휴대폰을 높이 들며 웃었어요. 오빠 완전 신입생 같아. 이제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 지안이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자 현우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공부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노동법과 안전법,
환경법 수업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죠. 자신이 겪었던 현장의 경험들을 법적 지식과 연결시키며 언젠가 억울한 노동자들을 지킬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갔습니다. 한 교수는 현우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자네는 남다른 게 있어. 법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도 이해하는군. 한편 다미는 그룹 전략 기획실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4의 나이였지만 친환경 투명 경영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임원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어느 날 임원회의에서 다민이 발표를 마치자 한 이사가 감탄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정말 똑똑하시네요. 지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다미는 이제 진짜 딸이었으니까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세 사람은 별채의 작은 식탁에 모였습니다. 대저택에 큰 식당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아담한 공간을 더 좋아했어요. 오늘은 지안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요리사가 있었지만 이번 저녁만큼은 지안이 직접 차렸죠. 오늘 형법 수업에서 교수님이 제 질문에 감탄하셨어요. 현우가 밥을 뜨며 말했어요. 오빠 완전 교수님 애제자 됐잖아. 다민이 놀렸습니다. 너는? 오늘 프레젠테이션 어땠어? 당연히 성공이지. 이사님이 직접 칭찬하셨어. 지아는 두 남매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25년을 기다려서야 알게 됐죠.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우가 찻잔을 내려놓더니 지안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숨이 막혔어요. 3년을 기다린 한마디였습니다. 현우가 부드럽게 이어 말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늦었지만. 지안이 현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다민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언젠가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안이 다민의 손도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식탁 위에서 포개졌습니다. 그럼 너희 둘 다 내 아이들이야. 영원히. 따뜻한 온기가 작은 식탁을 감쌌습니다. 창밖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봄바람에 실려온 꽃잎이 유리창에 살포시 닿았다가 떨어졌죠. 그날 밤 지아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남편의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 오늘 찍은 세 사람의 가족 사진을 나란히 놓았죠. 남편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지안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아이가 나에게 엄마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딸도 생겼죠. 당신이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창밖에 벚꽃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꽃잎이 눈처럼 날렸다가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늦게 피었지만 우리 봄은 오래도록 머물겠죠. 며칠 후 현우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쉬며 창밖을 봤습니다. 캠퍼스에는 젊은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자신보다 한참 어린 그들 속에서도 이제는 위축되지 않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민이었어요. 오빠, 오늘 저녁에 엄마가 특별한 거 해준대. 빨리 와. 알았어. 전화를 끊고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동생, 그리고 자신. 이 단순한 단어들이 주는 행복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저녁, 별채 식탁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다민이 물었어요. 우리가 가족이 된 지 3년째 되는 날이야.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잔을 들었어요.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죠. 우리 가족을 위하여. 현우가 말했습니다.
영원히 함께. 다민이 덧붙였어요. 사랑해, 내 아이들. 지안이 마무리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별채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에선 오래된 영화가 흘러나왔고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담요를 덮고 있었죠. 다민이 먼저 잠들었고 현우도 곧 졸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25년의 기다림, 그 긴 겨울이 끝나고 찾아온 봄날이었습니다. 늦게 왔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봄이었죠. 창밖의 벚나무는 여전히 만개한 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날렸지만 나무는 든든히 서 있었어요. 마치 이 가족처럼 아픔을 겪었지만 더 단단해진 채로 봄을 맞이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매일에 가슴 깊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